키워드.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주대학교 인문학부 동양어문 전공에서 중국어와 중국 문학을 문학 역사 등을 가르치고 있는 이시창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주제는 한자로 세상보기입니다. 한자로 세상보기. 그리고 부제가 그림으로 한자라. 그래서 제가 이 강연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학생 여러분과 일반인들이 한자가 좀 막연하게 어렵다라는 그런 선입견과 오해를 좀 바로잡아드리고자 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쪼록 이 강연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자의 중요성과 더불어서 조금이라도 더 한자를 쉽고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그러면 그 한자가 왜 중요한지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한자는 우리 한국과 이웃하고 있는 중국, 일본은 물론이고요. 대만 또 홍콩, 동남아시아 어디를 가더라도 만날 수 있는 문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서양을 가더라도 유럽이나 뭐 미국 등지를 가더라도 어느 나라나 차이나타운이라는 게 있죠. 그쪽을 가면 또 한자를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문자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이 한자를 알게 되시면은 그만큼 세상이 더 넓게 보이고 또 그걸 모르게 되면은 그쪽 지역에서는 좀 장님처럼 이렇게 같은 그런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자 학습이 왜 필요한가 일단 보시면은요. 한자는 그 한자를 주로 사용하는 거는 이제 우리 동북아시아, 우리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홍콩 이 정도 되겠는데요. 이게 그 사용 인구가 언어의 사용 인구가 세계에서 1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흔히 아시기로는 영어가 아마 전 세계에서 사용 인구가 가장 많을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그 통계에 의하면은 한자를 매개로 하는 문자 그리고 그걸 또 중국어라고 이제 이렇게 말로 이렇게 하면은 통계적으로는 한자와 중국어가 사용 인구가 가장 많은 언어와 그리고 또 문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한국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한국어 어휘, 여러분 국어 사전을 펼쳐 보시면은 우리 한국어 국어 사전을 펼쳐 보시면 한자 어휘가 한국어 어휘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술 용어라든가 뭐 의학 용어, 법률 용어 이렇게 또 더 전문적인 영역으로 가게 되면 90% 이상이 한자 어휘가 우리 국어 생활에서도 사용되는 문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 우리가 한자를 한국인은 한자가 선택이 아니다 이렇게 좀 필수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자의 그 탄생 과정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한자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여러분들이 그 한자를 어릴 적부터 좀 이렇게 접근해서 배워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뭐 필순 외우고 뭐 복잡한 글자, 뭐 천자문부터 배우고 이런 좀 그런 과정을 분명히 거친 학생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상형 문자라고 합니다. 상형 문자라고 하는 것은 그림 문자입니다. 그림 문자. 그래서 최초에 인류가 이제 이 한자를 만들 때 그리는 과정을 통해서 문자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다라는 이제 우리 한국말에서도 그리다라고 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모방해서 그리는 건데 먼저 자연을 모방해서 이렇게 그리는 과정이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그 말이 먼저 있고 문자는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름 짓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는 과정에서 그림이 탄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어에서 그리다, 그림, 글 이거는 연관성이 있는 단어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한자로 말하자면 이제 그럴 문이라고 우리가 하는 것도 원래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문이. 그래서 자연에서 자연과 추상적인 모든 그런 사물들과 추상적인 개념들을 다 이 문의로 그림으로 나타내는 데서 출발한 것이 바로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첫 화면에 보이시는 게 이 상형 문자 할 때 상은 코끼리 상자가 되겠습니다. 코끼리를 본뜬 문자 이제 이렇게 좀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되겠는데요. 자, 코끼리가 이제 있으면 저 그림이 나오겠죠. 코끼리가 있겠고, 근데 이 코끼리를 세우게 됩니다. 코끼리를 세우게 되는 이유는 제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코끼리의 그림을 매번 그리기가 힘드니까
선과 점이나 이런 걸로 간략하게 간소화시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직선화를 통해서 문자가 이렇게 탄생하는 과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세로로 되는 이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자, 그림에서 문자로 이렇게 변천하는 과정이 바로 이제 한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방금 보셨듯이 코끼리 상자 같은 경우에 우리 장기를 둘 때도 이렇게 상자가 나오는데 코끼리 상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림의 단계를 거쳐서 문자로 되는 과정을 보실 수 있고요. 또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 말맞자 같은 경우 제가 지금 말맞자는 세워놓은 그림만 보여드리고 있는데 말맞자도 똑같은 과정을 겪어서 이 세워서 다시 한자 말맞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고기어자도 많이 아시죠? 우리 생선 고기어자, 그죠? 고기어자도 이렇게 물고기를 모양을 본떠서 그림의 단계를 거쳐서 세운 다음에 그거를 다시 더 간략하게 만들고 고기어자라는 문자가 이렇게 탄생하게 되겠는데 이렇게 어떻습니까?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한자를 보면 코끼리도 보이고 말도 보이고 물고기도 보이실 거예요. 물고기 머리, 물고기 몸통, 물고기 꼬리까지, 그죠?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손입니다. 손 숫자가 나오는 과정도 손을 우리가 보통 저렇게 그리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저걸 간략하면 이제 이것만 남게 되겠고 저것을 이제 문자화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한자를 왜 이렇게 만들 때 세로로 세우느냐 하면은 최초에 종이가 없었죠. 그래서 이 문자화된 걸 어딘가 기록을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죽간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죽간 이전에는 이제 거북이 뼈나 뭐 소의 넓적다리 뼈 같은 데다 새겨서 이렇게 글자를 만들었는데 이제 그거에서 좀 발전을 하게 되면 대나무를 쪼개 가지고요. 대나무를 쪼개서 거기다가 이제 글자를 새기게 됩니다. 새기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뭐 쓰기도 하겠지만 처음에는 새기는 단계인데 그러자면 세로로 써야 되기 때문에 세로로 된 대나무 그 쪽에다가 가로로 하면은 이렇게 좀 쓰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모든 글자를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글자들은 세로로 세우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글자를 최대한 좁게 설계했다. 이제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좀 들어가 볼게요. 자, 한자가 어떻게 탄생하게 됐느냐? 자연을 품은 한자라고 제가 이제 표제를 달았는데, 자, 태양을 우리가 매일 봅니다. 그죠? 아주 오랜 그 원시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태양은 쭉 떠 있으니까 우리가 태양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이걸 뭔가 태양이 없을 때도 태양을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태양을 그림을 본떠서 동굴벽이라든가 어디 땅이라든가 이런 데 태양을 그리게 되겠죠. 그 최초의 모습이 이제 저렇게 인류가 태양을 보고 저런 식으로 이제 모양을 떠올리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단계가 되면 이걸 그림으로 그려서 간략화하게 되면 저런 모양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자 단계는 이제 저렇게 되는데 원으로 된 것들은 이렇게 좀 직선화해서 쓰기 편하게 이렇게 직선화해서 해일 혹은 날일이라는 이런 한자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을 모방해서 그림의 단계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문자가 탄생한다. 그죠? 그래서 한자의 원리 중에 하나는 바로 또 직선화다. 그거를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하나 또 더 보겠습니다. 자, 방금 날일, 해를 나타내는 날일, 해일자를 보셨는데, 자, 태양으로 또 다른 글자를 또 더 확장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지평선 위에, 수평선 위죠? 수평선 위에서 이렇게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출이 떠오르고 있는데, 자, 요거를 지금 그림으로 이제 표현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밑에 수평선을 나타내는 선을 하나 긋고요. 그 위에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을 저렇게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자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침 단자가 됩니다.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면 이거를 무슨 획순 이렇게 외우지 않고 그림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 단자가 나오게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설명을 하나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자에 대해서 접근을 하실 때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이 많으시죠? 쓰는 거는 전문가도 저 같은 사람도 한자를 뭐 십수년간 이렇게 학생들 상대로 한자를 가르쳤지만 복잡한 글자라든가 간혹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는 거는 맨 나중의 일이고요. 일단은 저렇게 그림으로 인식을 해서 저게 보고 무슨 뜻인지 알면은 그러면은 일단 한자 공부에 출발이 된다는 점을 제가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 외에 또 한번 몇 개의 사례를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연을 품은 한자. 자, 이번에는 뭡니까? 저기 하늘에 이 달이 떠 있죠, 그죠? 하늘에 달이 떠 있습니다. 저거를 가장 간략하게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이런 형태가 되고, 그리고 요거는 바로 이제 저녁을 나타내는 저녁 석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조식, 중식, 석식이라고 할 때 그 저녁 석자입니다. 석자가 저렇게 달을 번떠서 만든 글자가 되겠고요. 자, 또 하나는 또 봅시다. 이번에는 또 달인데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글자입니다. 달을 표현해야 되겠습니다. 달 월자가 되겠는데 저기는 이제 한 획이 더 들어가서 아까 저녁 석자하고 좀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앞에 거는 저녁 석으로 이제 하고 뒤에는 한 획을 더 추가해 가지고 달, 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이 달월이라는 글자를 보실 때랑 이렇게 그림으로 보시면은 한자 속에서 그림이 좀 보이실 겁니다. 오늘 제가 강연 드리는 게 바로 그런 취지에서 출발을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응용이 되는데요. 이제 한자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위에는 태양이 떠 있고 아래는 달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래 위로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이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글자가 되겠는데요. 요 글자 이제 모양을 이제 그림을 나타내면 요게 되겠는데 해가 뜨면은 이제 달이 지죠. 또 달이 뜨면 해가 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번갈아서 이렇게 해가 뜨고 달이 지고 달이 뜨고 해가 지고 이렇게 번갈아서 지는 원리를 본떠서 바꿀 역자라는 글자가 나오게 됩니다. 요 글자는 바꿀 역자도 되고 쉬울 이자라는 그 두 가지 뜻을 함께 담고 있는데요. 해와 달이 바뀌기 때문에 이제 역이라고도 하고 또 해와 달은 우리가 인류가 뭐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이렇게 매일 바뀌는 거 그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쉽다라는 뜻의 쉬울 이자도 되는데요. 여러분 주역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점괘를 동양에서 점괘를 치는 주역. 주역의 역자가 이겁니다. 위에는 해, 아래는 달. 해와 달의 변화를 보고 천문 그 하늘의 천문을 보고서 뭔가 점을 치고 앞일을 예견하는 그런 거를 다룬 책이 이제 주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역자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역자가 탄생한 거를 여러분들 한번 보셨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바꿀 역자도 보시면 위에는 태양, 아래는 달 이런 걸 글자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다 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게요. 이번에는 왼쪽에는 태양이고 오른쪽에는 뭐죠? 달이 있죠. 그죠? 왼쪽에는 태양, 오른쪽에는 달이 있습니다. 이걸 또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왼쪽에는 태양이고 오른쪽은 달. 이 글자도 역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글자일 텐데요. 바로 밝을 명자가 되겠죠. 이 지구에 자연에 존재하는 것 중에 가장 빛을 띠는 것, 낮에는 태양이 대표적이고 밤에는 별도 있지만 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와 달을 같이 모아놓으면 밝다라는 뜻이 자연적으로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밝을 명이라는 글자가 되는 거죠. 여기서도 보이시죠? 해와 달이 글자에서.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자연 속에서 인류가 하나씩 한자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과정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또 응용편입니다. 자, 이거 다 아시죠? 나무, 목, 불, 화. 자, 나무, 목자는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리겠는 게 저거 나무의 모습을 본뜬 거 보이시잖아요. 그죠? 불화자도 잘 보시면 불꽃이 이렇게 불 속에서 불꽃이 일어나는 모습, 왼쪽에 점 두 점까지 해가지고 그런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다가 문자화된 글자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확장을 하게 되면 나무를 두 개 하면은 숲을 님자가 됩니다. 숲이라는 숲을 님자가 되고 또 세 개까지 하면은 이건 이제 나무 빽빽할 삼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글자를 합쳐서 삼림이라고 부르죠. 살림이 아니라 삼림이죠, 원래는. 그죠? 나무가 많은 숲을 표현할 때 이렇게 또 응용을 해서 글자들을 중첩해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불화자도 한번 보실까요? 불화자도 이렇게 중첩을 해서 아래 위로 쓰면은 이 글자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불꽃 염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화염이라 그러죠. 저 불화자하고 염자를 합치면 화염이 되죠. 화염. 화염에 휩싸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염자는 불꽃이 두 개가 아니라 불꽃이 이제 많다. 그죠? 큰 불꽃이 되겠죠. 큰 불꽃. 그래서 불꽃 염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불화자 위에 나무 목자가 두 개가 있어요. 방금 나무 목자 두 개 있는 거 숲을님이라고 여러분들 지금 위에서 보셨죠? 확인하셨죠? 숲에 불이 났어요. 그죠? 숲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요 글자는 이제 불사를 분자,
여러분 옛날에 진시황이 분서갱유라고 책을 한꺼번에 다 태워버리고 유생들을 땅에 묻어버린 사건인데 그 분서갱유할 때 분자가 바로 저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자는 최초의 이제 한 글자를 응용해서 저렇게 중첩하는 과정을 거쳐서 또 만들어져 나가는 과정도 제가 같이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글자는 무한대로 확장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또 이번에는 자연이 아닌 인간을 본떠서 만든 글자를 몇 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는 사람 인자가 되겠습니다. 사람 인자는 뭐 이렇게 두 사람이 이렇게 기대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있는데 각골문이라고 최초의 한자 그림을 이렇게 연구하는 데 보면 이렇게 옆으로 사람이 서 있는 이 옆모습이 되겠습니다. 옆모습이 이렇게 사람 인자인데 이제 저게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고요. 서 있는 사람의 옆모습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문자로 변하면서 한자로 변하면서 사람인 이렇게 사람을 본뜬 글자겠죠, 당연히. 자, 그리고 또 하나 보겠습니다. 요것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글자인데요. 이것도 역시 인간을 본뜬 글자입니다. 큰 대자입니다. 큰 대자. 그래서 이건 사람이 머리 두 팔, 두 다리, 그죠? 머리와 팔과 다리를 이렇게 해서 딱 뻗치고 있는. 그래서 하늘과 땅 사이에서는 사람이 가장 크다. 사이즈가 커서 크다라는 게 아니라 이 만물의 영장이다라는, 그죠? 인간의 위대함을 나타나기 위해서 큰 대자로 이렇게 한자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형태를 거쳐가지고 큰 대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인 큰 대자, 인간을 품은 대표적인 한자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이 지금 뭐 황소 같은 이런 뿔 달린 짐승이 사람을 쫓는 것 같기도 하고, 혹은 사람이 짐승을 쫓는 그런 이제 장면이 되겠는데요. 이게 이제 동굴의 벽화 같은데 많이 이렇게 보이죠. 자, 여기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간략하게 표현을 하면 왼쪽에 이제 세로로 서 있는 거는 돌도끼 같은 몽둥이나 돌도끼 같은 그런 무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이제 그 도끼를 잡고 있는 손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손에 돌도끼를 들고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사냥을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아버지는 사냥 도구를 들고서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죠? 먹을 것을 사냥감을 구해오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제 이게 아버지를 나타내는 글자, 아비 부자가 되겠는데, 기존에는 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외우셨다면 요것도 이제 저 글자를 그림과 중첩해서 잘 이렇게 보시면은 뭔가 아버지의 모습이 그림으로 보이실 겁니다.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 그죠? 사냥감을 구하러 가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저 아비부의 글자에서 보이실 것입니다. 이번에는 어머니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글자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글자인데, 자, 엄마는 지금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물려서 키우면서 이제 보호하는 그런 존재가 되겠습니다. 가장 고귀한 존재 어머니시죠. 그래서 이 어미 모자인데요. 어미 모자는 이제 이런 글자를 역시 90도 세로로 이제 세워가지고 어머니의 상징이 되겠습니다.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엄마의 모습으로 해서 어머니의 가슴을 상징해가지고 이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미 모자는 모성애가 느껴지는 글자죠, 그죠? 요거를 한자로 딱 문자화 시키면 이제 요 모양이 되겠는데, 자, 저기서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그죠? 한자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전혀 어렵지 않고 빨리빨리 이렇게 오히려 더 시각적으로 머리에 떠오르는 그런 문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응용해서 몇 개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사람인자 방금 배웠는데요. 사람인자 아까 앞에 자연을 품은 한자에서도 글자 기존에 있는 이제 최초의 글자를 가지고 중첩을 해 나가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하나를 더, 사람인자를 하나를 더 쓰면 사람이 두 사람이 됐죠. 딸을 종자가 돼요. 누구를 추종한다 이러잖아요. 딸을 종자. 근데 이제 저 종자는 정자는 아니고 저 간체자입니다. 간략하게 만든 글자체입니다. 중국에서 쓰는, 중국어에서 우리가 쓸 때 간체자를 이제 학생들이 배우게 되는데, 저거는 이제 간체자인데 역시 간체자 또한 최대한 그 기존에 있는 문자를 이미지화해서 이렇게 간략화시킬 때 응용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되면 딸을 종자가 되고 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위에 하나, 밑에 두 개 해서 저것도 간체자입니다.
무리 중자가 되겠습니다. 사람이 많다는 뜻이죠. 사람이 3명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많다라는 걸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사람인자 오른쪽에 좀 전에 보셨던 나무 목자, 그죠? 인간과 자연이 이제 또 결합이 됐네요. 나무 목자가 있으면 너무 쉽죠. 쉴 휴자가 휴식하다 할 때 나무 그늘에 기대 가지고 나무에 기대서 쉬는 사람의 모습. 그래서 쉴 휴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 역시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글자입니다. 어질 인자라고 이제 우리가 배웠죠. 어질 인자인데 저거는 이제 어질다라는 말이 좀 폭넓은데 사랑 인자라고도 합니다. 사람 인자, 사랑 인자라고도 하는데 사람이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최소한 이제 무리를 이루고 사회를 이루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관계죠.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나 아닌 타인을 나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람인자에다가 하나, 두 개, 둘 이자, 그죠? 나와 타인을 함께 어우르는 글자로 해서 남을 배려하고 타인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담은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인 혹은 어질인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네모난 방 안에 사람이 갇혀 있습니다. 우리 수감자, 그죠? 죄수할 때 그 가둘 숫자가 되겠습니다. 가둘 숫자. 그래서 수감됐다 할 때 어디 갇혔을 때 저렇게 너무 쉽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죠? 네모된 방 안에다가 사람이 갇혀 있는 모습. 그래서 저거는 이제 가둘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자연을 본뜬 글자, 인간을 본뜬 글자, 그래서 한자는 여러분들이 문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림에서 출발을 했다. 그래서 지금 문자화된 한자를 보더라도 여러분이 그림을 떠올리시면은 한자를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런 걸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 시중에 서점에 가면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관련된 서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림으로 한자를 설명해 놓은 그런 이제 서적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서점이나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그 책을 구입해서 공부를 좀 하시면 어떤 이제 한자는 그 효율성이 어렵다라고 이렇게 좀 선입견을 갖고 계신데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한자는 1급부터 8급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8급부터 올라갑니다. 1급이 가장 고급이 되겠죠. 8급에 해당되는 글자는 한 50글자가 될 수가 있는데요. 8급에 해당되는 문자는 거의 다 그림으로 되어 있는 간단한 문자들입니다. 1, 2, 3, 4 이렇게 추상화된 것도 굉장히 간단한 그 글자들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급을 거쳐서 6급으로 올라가면 이제 기초 한자가 완성되는 단계인데 한 300글자쯤 됩니다. 그 300글자에도 역시 그림 문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아까 첫 화면에서 보여드렸던 물고기 어자라든가 코끼리 상자라든가 이런 글자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전혀 어렵지 않게 그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1000자 정도 이렇게 해서 확장을 해서 한 1000자 정도 나가면은 이제 4급이라고 하는데 교양인으로서는 이제 최고 수준 뭐 신문이나 어디 이제 어지간한 걸 봐도 어지간한 한자는 다 아는 단계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8급 최고 수준이 이제 전문가 수준이라고 하는데 한 3,500자 정도 이렇게 익히시게 되면은 거의 한자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전문가 수준까지 이렇게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한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버리시고 그림으로 한자를 하시면은 아주 한자와 더 친숙해지고 한자를 빨리 습득해지는 그런 학생들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강연은 여러분들이 한자와 조금 더 한 발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설명이 좀 부족한 점도 있는데요. 여러분 아무쪼록 한자와 더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